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안 쳐줘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는 1번이나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흑번을 맡아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전대수 교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저희 일단은 여러분 나눠드린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정보 사이트 구독션에서 여러분한테 아마 일주일 쿠폰을 드린 것 같아요. 아마 구독션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은 한글로 구독션,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기본을 치시면 아마 일주일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하는 중개 실무과정 강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런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 아까 우리 보상철 교수님 또 박성 교수님이 이런 또 주옥 같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또 그런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기업은행에서 300명, 저 혼자 3시간 반, 4시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특히 이런 강의 와서 그냥 너무 홍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중개를 하시든 또 경매를 하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한 2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교수님들은 아마 바쁘셔가지고 할애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다가 상당히 중간에 끊기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들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대충 하고 싶어가지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왜냐면 서로 또 큰 기대하면 서로 또 실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버리는 패로 사실은 명지대 부산대학원에서 버리는 패로 6번째 강의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대 없이 그죠?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13년 경매시장 관전 포인트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6번의 경매 물건에 대한 종류별 전망에서 실제로 중개 내지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소형, 소액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회장님 중에 슈퍼 리치가 있어요. 자산이 한 1,000억 원대 이상 되시는 분이 한 3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잘 사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을 늘리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력을 또 이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어쨌거나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서울에서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 10억에서 한 30억 사이에서, 그죠? 수익률이 한 6에서 8% 정도 나는 그런 물건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청담동에 가시면 여러분 프리마호텔 맞은편에 에버원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어요. 11월 14일 날 한번 유찰돼서 738억 정도의 2차 매각 가격이 나오는 빌딩이 있는데, 이런 빌딩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 과연 정말 이런 1,000억대 되는 물건을 사람들이 정말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온 팀이 무려 40팀입니다. 그죠? 1,000억 원짜리 물건을 사겠다라고 온 팀이 무려 40팀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은 상당히 많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분도 돈이 없는 분도 언제 살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부동산은 1+1은 2가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바람이 일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7번의 경매는 가격이 호재다라고 하는 말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얼마 전에 타워팰리스, 또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또 한신아파트, 저도 들어갔던 일산의 가령 건영아파트,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입찰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런 거하고 전혀 달리, 그죠? 가격만 싸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낙찰에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원 경매는 외로운 게임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경매 프로세스를 잠깐 이야기하면, 먼저 이제 경매 물건은 스스로 물건을 발굴하고 현장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겠다, 또 누군가 좋은 물건을 주겠지, 이것은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또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제 스스로 하지 여러분한테 토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아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건을 잘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와 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의 검색,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경매 사건 검색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일 내역과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료정보 사이트, 이를테면 오늘 뭐 구독전 사이트라든지 페인 사이트, 요 정도 사이트를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 자금과 컨셉, 성향에 맞는 물건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아까 우리 고 교수님하고 배 교수님께서 뭐 3만, 만 이런데 저는 10,000명이에요. 그죠? 예, 뭐 결국 뒤지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반 또는 이런 어떤 개인 레슨만 하다 보면 본인에 맞는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매를 재밌어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여유 자금이 2, 3억 있다. 그래서 뭐 빌라 또는 상가 2, 3억짜리 너무 재밌잖아요. 내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뭐랄까, 눈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자금이 2억 있는데 물건은 2억짜리, 3억짜리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20억, 30억 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싸우고 장모님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장모님한테 좋은 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 10억 원짜리 땅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어려우면 남자분들은 처갓집에, 또 여자분들은 또 처갓집에 가서 돈도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분석을 신권해서, 그죠? 네. 여자분들이 너무 여자란 반응이네요. 그죠? 현장 분석은 신권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아까 뭐 공적장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분석이에요. 현장 분석이 좋지 않다면 사실 뭐 권리 분석, 경매 절차, 인도명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분석하는데, 실습을 할 때 현장 분석은 반드시 신권에 가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신권에 가지 않으면 이미 중개업소에 그런 물건이 다 노출돼가지고 시세라든지 또는 뭐 전월세 전혀 기본적으로 뭐 우대해주지 않죠, 그죠? 너무 냉정하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회장님이 영국동에 나와 있는 이를테면 뭐 사시겠다라고 해서 신권에 갔는데 오히려 중개업자 분이, 그죠? 예. 뭐 이를테면 정말 매수할 것처럼 했더니, 저도 뭐 중개업자입니다만 너무도 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죠? 예. 하여튼 신권에 가시면 현장 분석, 또 시세 파악 이런 것들이 너무 쉽고 또 너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신권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트의 정보 등은 모두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냥 온라인 사이트를 보고 그것을 신빙하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현장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없어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경매가 굉장히 쉬운데 시중에서는 경매 공부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실 경매 공부는 한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있으면 그냥 뭐 충분히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1000건 중에 한두 건 나오는 걸 막연히 그것을 해봤다라고 해서 대단한 강의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0건 중에 이를테면 한 98건 정도를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경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려면 이제 요 3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게 먼저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있어요. 잉여주의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아까 우리 배종찬 교수님께서 박학다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박학다식하고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쁨 받아서 돈 많은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경매는 가령 몇 번까지 유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 막연히 그냥 3번, 5번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단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유찰일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컨설팅 또는 입찰 대리하시다 보면 잉여주의를 알아야만 이
물건은 잉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도 써야만 이를테면 내가 낙찰도 받을 수 있고 매각이 부과되지 않게끔, 그죠? 이런 점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잉여주의는 그런 거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소멸주의가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내가 아파트 5억짜리 하나 낙찰받는데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를테면 빚이 한 20억 있어요. 내가 낙찰을 받는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럼 사실 내가 뭐 짱구가 아닌 이상 낙찰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 경매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낙찰되면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20억 원의 빚이 다 지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수주의가 있는데, 사실 인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매 공부를 하는데 인수주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 일단 이런 거 있으면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왜? 최악의 경우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물건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00건 중에 5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컨설팅 대행할 때 이런 물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무시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말소기준 권리 6+1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소기준 권리 6+1.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6가지, 가압류, 압류, 분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 6가지를 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 공부를 한다면 그 6가지 중에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그죠? 그래서 낙찰되면 그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자들은 모두 깨끗하게 말소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소기준 권리 꼭 암기하시고,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 외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설정하고 있는데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전세권에 대해서 임의경매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는 민법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제는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었다면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부에, 그죠? 네, 전체에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니까, 전자에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 말소기준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역시 한 1000건 중에 한 2~3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말소기준 권리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 권리 분석을 할 때 3번이 중요하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지역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는데 100건 중에 100건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중요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못 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낙찰된 후에 추가로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보면 딱 2가지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 확인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그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주장하려면, 못 받은 보증금을 주장하려면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를 가지 않으면 전입세대 연락은 무조건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세대 연락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 갔더니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된 후에 그 아이의 보증금을 또 떠나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인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돈 1, 200 벌려다가, 그죠? 인력 날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가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대한 분석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국제전자센터 또는 구의역의 강변 테크노마트, 또 이를테면 동대문 ATM 상가, 그런 상가가 1억, 2억 원짜리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무조건 사는 것은 살 수 있습니다만, 그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는 순간부터 임대 안 되고 관리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 분석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임대 수요가 정말 있는지, 또 임대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임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살 때 수익률 분석을 하면 무조건 풀로 찼을 때만 수익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일부 또 공실이 생겼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화성에 있는 공장이 40억짜리인데 20억까지 떨어졌다,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데요. 중요한 건 감정평가서를 잘 보셔야 돼요. 공장 같은 경우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 땅 10억, 건물 10억, 기계 20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공장에 있는 기계 기구가 내가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컨셉이 딱 맞는 거라고 한다면 40억, 20억이 굉장히 쌀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그 공장에 있는 기계 기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40억, 20억짜리가 지금 나한테는 여전히 비싼 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이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면, 또 싸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서에 혹시 기계 기구가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 그죠?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용도 지역과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에 가보면 그런 걸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입로 맹지였을 때, 그죠? 맹지였을 때 내가 도로를 해서 대박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진입로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및 낙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벌써 사인이 와가지고, 입찰 시 준비물, 그죠?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본인이 간다면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을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자로서 나중에 매수 신청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한테, 그죠? 인감도장으로 날인대 위입장,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죠, 그죠?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이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입찰장에 가시면 입찰표 기재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사건 번호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건 번호를 뭐 잘 쓰지 못 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가령 얼마 전에 2011 타경 몇 번인데 2011을 2012 타경으로 해서 입찰이 무효하신 분이 있고, 가령 뭐 3, 4, 5, 6, 7인데 3, 4, 6, 5, 7 이렇게 써도 또 입찰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끔 물건 번호가 업될 때 있어요, 그죠? 물건 번호가 여러 건이 나올 때 있는 거죠,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를테면 판결 받았는데, 채무자가 같은 관할 법원에 부동산이 3개 있었다. 그래서 한 방에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령 뭐 아파트, 빌라, 뭐 다가구다. 그러면 물건 번호 1, 2, 3을 주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도 반드시 잘 기재해야 된다고 하는 점. 보증금은, 경매는 최저가의 10%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매는 낙찰받는 금액의 10%.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어야죠. 우리가 낙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정확한 민사집행법상의 용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돈을 내면 매수인이라고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최고가 마이너스 보증금을 반드시 초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과.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저가가 5억인데 7억의 낙찰을 받았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7억 마이너스 최저가가 5억이니까 5천만 원, 그죠? 그러면 6억 5천만 1원이 되어야만 차순위를 할 수 있어요.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있어요, 그죠? 공유자. 얼마 전에 부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땅은 아버지 거, 건물은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이때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고 싶다.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유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려면 토지와 건물에 둘 다 공유자여야 되는데 건물만 공유자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은 건물이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했었을 텐데,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는 바람에 공유자 우선 매수 불가능하다. 또 혹시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매각기일날 입찰법정에서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까고도, 이를테면 이 아파트는 뭐 7억 8천에 누가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각을 종료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려면 반드시 보증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상계. 채권상계는 뭐냐면
배당을 받을 아이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배당을 받을 아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매각, 잔대금 납부할 때 어차피 내가 2억 배당을 받으니까 4억을 다 내기보다는 나머지 2억 원만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채권상계는 반드시 기일이 있어요. 매각 기일날로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 사이에 반드시 일주일 안에 신청해줘야 된다. 지난번 모 중개업소에서 이 채권 상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2억 준비, 4억 준비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입찰할 때 저희가 권리분석을 할 때 실제 현장 가고 뭐 공초장도 뛰어봐야 됩니다만, 가령 내일 누군가가 저한테 대전 안 갔는데 대전에 어떤 빌딩이 경매로 나왔다, 낙찰을 좀 대행해달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매각무건명세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각기일이 지금으로부터 7일 이내에 남았다면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그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물건을 내놨으니까 살 거면 사고 말려 말아라, 상품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안 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일단 내가 내일 저걸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일단 낙찰을 받고 오히려 역으로 피드백해서 권리분석을 해서 나중에 유치권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매각무건명세서에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매각무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들어서 매각 불허가나 즉시항고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 일반 중개도 좋습니다만, 그죠? 또 경매, 공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